교재 53페이지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볼게요. 이 앞에는 제가 그냥 수량 결정 방법을 가지고 감모손실로 금액이라 가정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연결을 시킨 거고, 자, 원래 수량 결정을 하면 거기에 단가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건 사올 때마다 한 개씩 가격 단가를 그냥 적어 놓고 팔리면 얼마에 사온 거를 팔았다고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들거나 사와서 판매하는 개수가 작은, 덩치가 크고 수량이 작다면 한 개씩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우리가 완제품을 사와서 파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같은 물건인데도 사올 때마다 내가 사오는 수량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금액은 틀린데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은 일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사온 금액을 딱지 붙여놓고 1대1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써요. 그럼 물량 흐름의 가정법으로 첫 번째가 우리는 선입 선출법이라는 걸 쓰고, 그리고 가중평균법을 쓰고, 그리고 후입선출법을 사용을 해요. 그럼 가중평균법을 우리가 가중자를 생략을 해서 그냥 평균법이라고 하면 가중평균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중평균법도 둘로 나눠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얘가 나눠지게 돼요. 그럼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 앞 시간에 했던 우리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 어떤 걸 사용하는 곳에서의 평균법이냐에 따라서 두 개가 선택을 하게 되고, 자,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에요. 그리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우리 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US 갭에서는 유일하게 선입선출법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IFRS에서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인정을 하고 후입선출법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우리 가중평균법 중에 이동평균법은 매번 물건을 사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과 사왔을 때의 금액을 매번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매번 평균을 내려면 계속기록법으로 우리가 장부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야지만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 이동평균법인데,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 쓰는 곳에서 기말에 한 방에 지금까지 총 몇 개 사왔는지, 그리고 총 사올 때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지를 그냥 전부 다 산출해서 총평균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거 거기 개수에다가 그 평균 단가를 곱하면 기말재고자산이 되고, 팔린 개수를 곱하면 우리는
우리 팔린 매출 원가가 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후이선출법은 우리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얘는 우리 물건이 상하거나 부패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창고가 안쪽에서부터 쌓아오는 회사에서는 최근에 물건 집어넣은 게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걔를 빼나갈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이선출법을 사용했을 때에, 자, 우리 기말 재고자산과 그리고 이익과 매출 원가는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 얘가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평가는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에요. 변경 사유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정책의 변경 사유라는 건 우리 회계 변경에서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있는데, 추정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율이라든지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바꾸는 건 결론적으로는 그 금액이 다 없어질 거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가 얼마 단가라는 걸 조정을 하게 되면 대응원가가 바뀌니까 이익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도 중요한 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도 신고한 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한 대로 안 하면 세무조정을 일으켜버려요. 그만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이익 때문에 중요한 우리 변경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왜 이런지, 자, 지금 하는 거는 이론 시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숫자 별로이신 분은 뒤쪽에 있는 규칙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하나를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기초로 가지고 있던 게 10개가 있어요. 한 개당 100원씩 사왔던 거. 자, 그리고 뭐 1월 10일 날 매입을 했어요. 10개를 한 개당 120원에. 2월 10일 날 또 매입을 했어요. 10개를 한 개당 140원에. 그리고 뭐 4월 10일 날 드디어 팔았어요. 20개를. 그리고 뭐 10월 10일 날 다시 매입을 했어요. 10개를. 죄송해요. 한 번 더 사고 팔게요. 자, 매입을 하고 10개를 160원에 매출을 했어요. 20개를. 12월 10일 날 매입을 했어요. 10개를 180원에. 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전제를 한 거는, 자, 물건 단가를 봤을 때 100원, 120원, 140원, 160원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지금 제가 전제를 한 건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 상승할 때에, 자, 우리가 계산했을 때에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매출 총이익 또는 단기 순이익, 이익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이 세 개는 같이 세트로 움직이니까 얘네들하고,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설입선출법 했을 때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과 후입선출법, 이 네 가지를 했을 때에 이 금액의 차이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말재고자산 가지고 먼저 선의선출법을 보면, 자, 우리 선의선출법은 지금 얘 팔렸을 때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초 처음 있었던 얘와 얘 두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가 매출 원가가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얘가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게 선의선출법이죠. 지금 20개 팔렸으니까 먼저 들어온 두 개가 팔린 거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는 지금 1,400원에 사온 거와 1,600원에 사온 거와 1,800원에 사온 거니까 4,800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자, 그리고 우리는 기초가 있었던 1,000원과 1,200원에 사온 2,2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이익을 산출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익으로 얘 사온 거는 얘 판 금액이 한 개당 2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4,000원에 팔았으면 원가가 2,200원이니까 4,000원에 팔았으면 1,800원의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4,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매출 원가가 2,200원이니까 1,800원의 이익을 가졌겠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선의선출법이에요. 자, 그럼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자,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이동평균법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장부에 있을 때 사왔을 때에 자, 기초가 1,000원이다라고 했겠죠. 그럼 두 번째 사올 때는 1,200원치 사왔어요. 그럼 내 장부에는 2,200원이 되겠죠. 2,200원 되겠죠. 그럼 개수가 20개죠. 20개인데 2,200원이면 한 개당 110원이라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140원에 사왔으니까 1,400원이면 3,6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30개니까 한 개당 120원이라는 평균이 나오네요. 또 사왔을 때에 얘는 1,600원에 사왔죠. 그러면 얘는 5,200원이 되네요. 그리고 얘는 40개죠. 그러면 한 개당 130원의 평균이 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20개를 판 거예요. 지금 130원짜리를. 판매하기 전에 평균 나온 단가로 우리가 팔았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20개니까 130원짜리가 20개 팔렸으면 2,600원이 팔렸다고 매출 원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6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이번엔 팔았으니까 2,600원 빼서 2,600원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개수는 20개고 당연히 130원짜리가 2,600원 남은 거예요. 팔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사왔어요. 1,800원치. 그러면 4,400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개수는 30개고 숫자 이상하니까 지금은 평균 안 내켜요. 자, 그럼 어떻게든 기말 재고 자산은 이제 4,400원으로 끝나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은 4,400원이라는 거예요. 4,400원. 그럼 우리는 이익을 가지고 보면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2,600원이니까 우리 이익은 1,400원이 이익이 되게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유동평균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총평균법은 우리가
그냥 기말에 한 방에 지금 사올 때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사왔네. 그럼 총 사온 금액이 얼마죠? 3,000원, 3,000원, 7,000원이래. 맞나요? 총 합치면 7,000원 맞죠? 그럼 7,000원이고 우리 총 사온 개수가 한, 둘, 셋, 넷, 다섯, 총 50개네. 그럼 50개면 한 개당 얼마가 되죠? 5, 4, 20, 140원짜리네. 한 방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140원짜리라고 평균을 내서 자 우리가 판매한 거는 30개. 그리고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판매한 거 20개죠. 그럼 판매한 게 20개, 기말 재고 남은 게 30개. 얘가 그냥 140원짜리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2,800원이 매출 원가고 남아있는 거는 4,200원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평균 내가지고 팔린 개수, 남은 개수 여기에다가 그 단가를 곱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판매한 게 매출 원가니까 얘는 2,800원이 되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 4,200원이 되죠. 그죠? 이런 방식이 우리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익 조작이 없어요. 이익 조작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그냥 1년 동안 산 거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평균치로 가서 이익 조작의 염려가 가장 작은 게 평균법이에요. 자, 다음 후익선출법은 사실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차이는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쓰니까 제일 최근에 산 거는 이 시점에서 얘 두 개가 팔렸다고 볼 수도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은 팔린 게 한 번 있는데 20개는 얘 둘이가 팔렸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론 시험의 계산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저하고는 규칙을 보려고 볼게요. 그냥 얘 둘이가 팔렸다고 보면 팔린 시점이니까 그럼 얘는 1,400원, 1,600원 팔린 거는 3,000원치죠. 매출 원가는 그럼 매출 원가는 3,000원이 되고 그럼 4,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1,000원이겠네요. 얘 계산 안 했네. 얘는 4,000원 파는데 2,800원이니까 1,200원일 거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이제 얘 빼고 나머지들 1,000원, 1,200원 그리고 얘 1,800원. 그럼 얘 3,000원이고 1,000원이니까 4,000원의 기말 재고 자산이 남게 되겠네요. 그죠? 지금 얘 둘이 팔렸으니까 남은 거는 얘 합치면 4,000원이잖아요. 그럼 4,000원의 기말 재고 자산이 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숫자 계산에 연연해야 될 게 아니고 먼저 규칙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저와 같이 한 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기준이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기준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은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나 아니면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도 선의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원가는 항상 이익과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회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 순대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마지막 매출을 한 이후에 매입을 안 했으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값이 틀릴까요? 만약에 지금 마지막 매출한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한 적이 없으면 이동평균법으로 평균해오던 한방에 계산하던 금액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크거나 같다라고 등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고 사이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실 때는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의, 총후 이 순서를 기억하셔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기말재고자산과 이익은 원래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재고자산과 이익은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다. 그럼 이익과 매출원가는 반비례하니까 이익은 우리는 후익선출법이 제일 크다. 이 순서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반대인 물가가 하락한다면 얘 둘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물가 하락하면 지금 이 숫자를 뒤집어서 쓴다면 나오는 숫자 값은 그냥 반대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다면 이때는 우리 기말 재고자산은 선의 총후로 그냥 반대로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익도 똑같이 선의 총후로 뒤집어질 거고, 매출 원가는 선의 총후 그냥 쓰는 거지, 그냥 정반대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물가 상승하는 게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물가 상승을 기억하시고, 물가가 하락한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저하고 같이 그 이야기하는 중에 초반에 보수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보수주의를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때 보수주의 이야기할 때에 제가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이 표현하고 그 결과로 이익은 낮게 표현되고 자산은 낮게 부채는 높이 표현되는 이런 방식이 보수주의 회계를 하는 거라 그랬죠. 전제 조건은 회계 기준 안에서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럼 여기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의 보수주의의 가장 적합한 방법을 보면, 자, 자산은 가장 낮게 보여주는 게 보수주의에 적합한 거죠. 그러면 자산이 가장 낮은 게 이 금액이네요. 또 매출총이 이익을 가장 낮게 보여주는 게 우리는 후익선출법이죠. 자, 매출원가 얘는 비용이죠. 비용을 가장 높게 보여주는 게 후입선출법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물가가 상승할 때에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도 우리는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가 상승할 때에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야기하는데 안정성 이야기하면 지금 저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 상승할 때는 우리는 과거의 원가가 선의선출법은 저렴할 때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이익이 과다의 대상되어서 우리는 보수주의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만약에 재고자산 이야기 나오면서 기업의 안정성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 거니까, 자, 56페이지로 갑시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이 저가법이라는 건 우리 재고자산에서는 장부가액, 취득원가와 우리 시가는 우리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이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저가법이라는 건 낮은 걸 쓸 거라는 건데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과 순실현 가능액 혹은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과 현행 대체 원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표현해 주는 게 우리는 저가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외부 이용자한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그 재고 자산의 하락분에 대해서는 전액 인식을 하는데 상승분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 한도로 인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쪽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한 금액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가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낮은 금액이니까 시가로 인식해야 되겠죠. 또 취득원가가 1,000원이에요. 시가가 500원이에요. 그럼 얼마로 인식해야 되죠? 시가 500원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근데 취득원가가 1,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가가 1,200원이에요. 그럼 얼마로 인식해야 되죠? 이번엔 1,000원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또 취득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1,500원이에요. 그럼 얼마로 인식하죠? 적은 금액은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인식하겠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우리는 저가법이라는 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800원이든 500원이든 300원이든 다 인식할 건데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올라간 거는 취득원가인 1,000원으로만 계속 인식할 거예요. 더 이상 가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높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가법의 우리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외부 이용자에게 안 좋은 우리 회사 기업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재무 보고를 해주는데 여기 지금 재고자산의 시가가 올랐다는 건 우리는 미리 저렴할 때 사뒀으면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거 올랐다고 이익이라고 떠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팔면 결국은 이익으로 실현되었을 때에 외부 이용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전에 이야기하지 말고. 하지만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그때그때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가법을 쓰는 거고 저가법에서 저기 작은 금액을 쓴다라는 건 결국은 얘를 한도로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우리가 사온 고정되는 금액이죠. 제 한도로 우리가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취득을 1,000원에 했어요. 자, 원재료였다면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차변에 원재료 1,000원, 대변에
돈 1,000원을 지급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금액이 800원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두 개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200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200원만큼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금액은 200원. 그럼 대변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일 때는 대변에 재고자산을 써서 줄여줬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없어진 거고 실제 재고액으로 장부를 계속 갈 거니까 줄여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평가 손실은 우리가 지금 취득 원가인 1,000원을 상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복하더라도 1,000원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디에다 적어놓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 금액은 200원을 낮출 건데 취득 원가를 그대로 살려두는 방법.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 방법이 1,000원은 그대로 두는데 장부 금액은 800원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차함 계정을 다는 거죠. 그럼 1,000원인데 200원 가치가 하락해서 800원이다라고 보여주면 될 거잖아요. 그럼 난 1,000원이라는 기록도 적어놓고 200원 내렸다는 것도 적어놓고 장부 가격은 800원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저게 원재료니까 원재료의 차감 계정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원이라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000원에 샀는데 200원 달아서 200원 가치가 하락해서 지금 800원이에요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차감 계정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자, 그럼 얘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보면 자, 이 가치가 하락한 게 우리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가성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건데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걸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매출 원가에 더해 줄 거예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X2년도 기말이 되었어요. 봤더니 가치가 또 500원으로 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1,000원과 500원을 비교할 건데 낮은 게 500원이죠. 그럼 500원으로 평가할 건데 지금 우리 장부에는 8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원만큼을 더 내려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원이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원재료인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 합쳐져서 500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재료 1,000원인데 500원의 가치 평가 가치가 하락해서 500원이다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얘는 성격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또 써주면 둘이 금액이 합쳐져서 500원이 되겠죠. 그럼 500원에 차감 계정이 달려서 장부 가격 500원으로 보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X3년도에 기말됐는데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얘 둘이를 비교할 건데 이제 얼마로 평가를 해야 되죠? 이제는 1,000원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저가법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엔 1,000원, 1,200원 두 개 비교했을 때 얘가 작으니까 1,000원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장부 금액이 지금 500원이니까 이번엔 플러스 500원을 높여줄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얘 내렸다고 해서 1200원 만들려고 700원 가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 한도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재고자산의 금액을 1000원으로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우리 장부에는 1000원에 샀는데 500원 달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장부에 500원 달았다는 소리만 없으면 그냥 1000원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지워줄 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00원을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0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얘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손실이 때 비용 처리했는데 돌아왔으면 수익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이에요. 그런데 얘를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얘도 적절하지가 않겠죠. 이런 표현 제가 언제 썼죠? 너무 오래됐나요?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할 때 판관비로 처리한 게 돌아왔다고 해서 영업비용인데 돌아왔다고 해서 영업수익이 매출로 처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 혹시 뭔 소린가 하실까봐 영업수익은 영업수익은 매출이 영업수익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영업 외수익이에요. 근데 매출을 영업수익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제가 영업수익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린가 생각하실까봐. 그럼 지금 우리 제조경비 판관비는 영업비용이고 그 외에는 영업외 비용인데 그럼 앞에 대손충당금 할 때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가 판관비니까 얘가 돌아오면 판관비니까 영업비용이니까 돌아왔을 때 영업수익이 적절하지 않아서 판관비에 줄였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영업비용인데 돌아왔다고 영업수익 하려니까 매출인 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얘 영업비용을 차감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이 성격에 대해서도 이론 문제에서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얘도 숙지하고 계세요. 이론 문제에서 얘가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론에선 많이 물어봐요. 자, 지금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기에서는 환입은 안 나와요. 이 환입은 이론에만 나와요. 근데 평가손실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열심히 바라봤지만 사실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 쓰는 거라는 건 문제에서 내면 백데이터에 얘를 만들어요.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평가손실이 항목이 생겨요. 기말재고산 바로 위에. 그럼 거기에 사실 200원 쓰면 이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해주고 300원 쓰면 전표 추가하면 이 금액을 써줄 거라는 이야기, 이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 분계를 기억할 필요는 많지는 않죠. 그럼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괴롭힐 게 자, 이 앞에 지웠는데 그럼 저가법이면 낮은 걸 써야 되는데 자, 원재료를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하나요? 현행대체원가로 평가하나요? 자, 현행대체원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살 수 있냐? 그게 현행대체원가예요. 그럼 원재료는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사오는 거죠. 그래서 현행대체원가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제품과 제공품은 얘는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할 거예요. 값을 장부가액, 순실현 가능액, 현행대체원가 이렇게 세 줄을 주면 여러분이 어느 거하고 비교할지를 알아야지. 낮은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제품을 현행대체원가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순실현 가능액이랑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거 자, 혹시나 해서 가능액은 얘는 판매 가격에 빼기 판매 부대 비용을 빼는 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얼마에 판매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고 이 금액이 순실현 가능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등원가 1,000원이에요. 판매 가격이 1,100원이래. 그럼 비싸 순실현 가능액이 높네라고 생각하고 얘는 아무 처리 안 할 거다 그게 아니라 판매 가격이 1,100원인데 판매 비용이 300원이라면 순실현 가능액은 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원 내렸으니까 평가 손실을 200원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해. 원재료는 우리가 사오는 거죠. 그래서 또 사온다면 현행 대체 원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다. 일단 그 금액만 알면 그 금액 차이를 결산자료 입력에 써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자, 그럼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할 건데 지울게요. 자,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 진도는 끝낼게요. 힘내세요. 고생하셨어. 자,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지금 계산 자료 입력 이야기예요. 자료 입력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을 할 건데, 입력할 때에 자,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장부가액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시가를 써야 될까요? 지금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취득 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800원이라서 사변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 200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200원에서 이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달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200원을 분계를 하도록 해뒀는데, 그럼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은 1,000원이라고 써야 될까요? 800원이라 써야 될까요? 자, 저 오늘 한가해요. 우리 맞추면 끝내고 아니면 1시간 더 할까요? 저는 한가해요 원래. 심지어는 내일 수업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죠? 저도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분계를 했다라는 건,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자, 자산 쪽에서 이쪽이 차변으로 봤을 때 차변에 지금 재고자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 해서 차감 계정으로 200원이라 분계하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여기에 금액이 들어갈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800원이라고 쓰면 장부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800원인데 200원 따라서 600원 될 거잖아. 그럼 생뚱맞은 이중으로 빼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000원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야 800원이라고 인식하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 기말 재고 자산에는 얘 분계하도록 금액 200원 넣고 여기에는 장부 가액을 써줘야 돼요. 여기에 시가 쓰면 2번 줄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200원 내려라고 분계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여기에 또 800원 써버리면 600원이라고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모손실에서는 장부 가격과 실제 가격이 있으면 제가 실제 재고액 써라 그랬어요. 그럼 감모손실 없어진 거니까. 근데 평가손실은 우리는 평가손실에 대한 이 200원 계산자료 입력에 쓰고 그 아래 기말 재고자산 입력할 때에 이 금액 써야 돼요. 그래야 분계할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표현해 줄 거니까 장부 가격 써야 되지. 여기에다가 시가를 쓰면은 2번 내려주는 효과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왜 장부 가격 쓰라는지 말 이해가시죠? 정말 이해가셨죠?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세무이급 공부할 때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와 결산이 제가 설명하는 비중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수가 똑같거든.
다 555예요. 그죠?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가 우리가 회계 1급 할 때는 문제 포인트가 과세 유형 찾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가 상대적으로 쉽게 많이 푸셨을 건데 일반 전표보다 쉬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회계 1급 메인 매출 전표 이야기고, 우리 회계 1급 때 일반 전표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세무 1급의 메인 매출 전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기에 이제 같이 장난치고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집어넣을 거예요. 뭐 계약금, 건설 중인 자산, 뭐 이자, 뭐 운반 비용 전부 다 집어넣을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러면 일반 전표 때 우리가 보던 걸 여기에 다 집어넣는데 유가증권만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일반 전표에서만 물어볼 거고, 아닌 건 전부 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든 일반 전표든 가리지 않고 물어보는데, 일반 전표에서 못 물어봐서 아쉬우면 결산에 물어보고, 그래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에 문제는 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특징이 전표 입력이죠. 맞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15개의 전표 입력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15개의 전표 입력할 거예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의 차이가 뭐죠? 부가세 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기까지 맞아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급시기라는 걸 공부했죠. 이 거래가 일어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고, 그거 아니면 그냥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전표 입력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회계 1급 때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나오니까 쭉 쓴 거고,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니까 거의 쭉 썼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 기준점을 잡으면서 이제 좀 더 알아가면서 해야 되겠죠.